수가 때문에다 이렇게 돌리는 거는 좀 많이 비겁한 논리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찍어 누른다고 한다면 눌러야 되는데 한 번도 눌린 적이 없잖아요. 정말 드라이하게 얘기하면 그냥 수가가 동결되어 있던 것과 비슷하게 의대 정원도 너무 오래 동결되어 있었던 게 사실이죠. 18년 동안 동결돼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의사가 늘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아래에 최저임금제 같이 아래쪽을 위로 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너무나 돈을 다 빨아들이는 최상위 사람들의 그 수입을 억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정 소득 이상을 받게 되면 그걸 세금으로 다 100% 가져가는 그게 필요한 시점이 됐다. 10월 21일 토론 즐거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밀크하고 같이 이 토론의 즐거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밀크가 누군가요? 저희 집 강아지고요. 한 200일 정도 전에 입양한 강아지입니다. 네, 아주 귀엽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아주 남규님이랑 비슷하게 사람들을 엄청 무서워하고 차이 관종이네요. MBTI가 I로 추정이 되고요. 아마 P N INTP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귀엽네요. 오늘 밀크하고 같이 저희는 그 토론한 내용 자체는 좀 어려운 내용들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의대 정원 자체가 3,058명, 이 인원이 지금 2006년 이후에 18년 동안 계속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그 문재인 정부 때 2020년에 의대 정원 확대를 한번 추진했다가 좌절되고 윤석열 정부에서 최근에 국면 전환을 위해서 다시 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꺼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핵심 쟁점이 뭔지 한번 남규님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대 정원 확대의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가장 크게 얘기되는 건 역시 지역의료 그리고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건데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좀 보면은 의료 인프라의 지역 격차가 매우 큰 게 확인이 됩니다. 2022년 7월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서울에는 의사가 3.45명이 있는데 2위 대전만 해도 2.63명으로 거의 이제 한 명 가까이 차이가 나고 이제 충남, 뭐 경북 이런 데는 거의 1.54명, 1.39명 이렇게 아주 처참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는 걸로 보입니다. 전국 기준으로 봐도 2.18명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쏠려 있고 지방에는 소외돼 있다는 게 이렇게 보이고 또 필수 의료들 내외산소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내과, 외과 그리고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처럼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과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의사수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런 문제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2022년도 전공의 지원 현황을 좀 보면요.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정원 대비 26.4%. 이제 100%가 정원인데 26.4%밖에 지원을 안 했다는 거고 흉부외과도 31.7%, 산부인과가 61%, 내과 같은 경우는 이제 106% 정도 되긴 하지만 이제 실제 내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상황이고 이제 인기과로의 쏠림은 정말 심각합니다. 마취과 150%, 성형외과 171%, 안과 168%, 정형외과 159%, 피부과 164%.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 의료가 붕괴되고 있고 필수 의료의 쏠림 현상이 계속해서 가속화되면서 좀 의사들을 의사의 정원을 늘리고 의사의 공급을 늘려서 이런 쏠림 현상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게 이번에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나온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소아청소년과 문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보도되면서 이게 뭐 지난 5년 동안 그 개업한 곳은 617곳인데 폐업한 곳이 그보다 더 많은 662곳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면서 막 2차 병원들이 소아과 폐지하고 이런 상황들. 그래서 막 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그 아이들이 아플 때 데려갈 수 있는 병원이 너무 적다. 뭐 이런 이야기들. 저희가 작년에 그 한겨레에서 제가 이 대선 앞두고 정책 관련된 제안들을 좀 시민들에게 받는 그런 이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역에 사는 그래서 이제 귀농하거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거의 90% 이상이 제일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근처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병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대부분 뭐 자기도 그렇지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을 가려고 하면 너무 멀다. 그렇게 해서 좀 너무 이게 위기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때도 좀 실감을 했는데 최근에 또 응급실 뺑뺑이 논란 이런 것도 막 일어나고 동아일보에서 그 표류라고 하는 그런 탐사 기획 보도를 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응급 환자들이 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표류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들 되게 충격적으로 현상을 정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좀 논란을 하기도 했었죠. 일단 그런 방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의사들이 일단 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논리가 있잖아요. 이거는 주로 뭔가요? 예, 일단은 필수 의료를 왜 안 가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단순히 의사의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뭐 말씀드린 이미 보신 것처럼 쏠림 현상, 그러니까 어디에 쏠리기 때문이지 필수 의료로 갈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다. 라는 게 이제 의사들의 주장인데요. 주로 얘기하는 이제 건강보험의 수가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가라고 하면은 의료행위의 가격인 거죠.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이 어떤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을 나라가 정해서 그거를 그 상한을 넘길 수 없도록 하는 게 이제 수가 체제인데, 이제 필수 의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필수 의료니까 되게 상당 부분이 수가로 지정이 되어 있죠. 보험 영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근데 이 수가가 너무 오랫동안 인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라는 게 이제 의사들의 주장입니다. 뭐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외국 대비 뭐 5분의 1에서 20분의 1 수준이다.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료행위를 하면 할수록 그 수가가 이제 현실적인 물가를 못 따라가다 보니까 아무리 진료로 행위를 많이 해도 적자가 쌓이는 구조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주 그나마 많은 서울이라면 모를까? 지방 같은 경우는 애초에 하루에 오는 아들이 너무 적어서 박리담에도 불가능한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제 선호과인 피부과, 성형외과 여기서 하는 진료 행위들은 대부분 이제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들이 많아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의사들이 임의로 가격을 정하고 그거에서 좀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다. 그렇게 했을 때 의사들이 어딜 가겠느냐라는 게 이제 필수 의료의 공백 문제에 의사들의 숫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떤 이런 수가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그러니까 그 의사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역설이네요, 그죠? 이렇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어떤 의료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수가를 정해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더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가격은 의사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만질 수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국가의 컨트롤을 좀 더 낮춰달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피부과나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건강보험 지원되지 않는 것은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수가를 높이려고 필수 의료의 수가를 높이려고 하면은 건강보험의 료율을 또 높여야 되는데 엄청 높여야 되겠죠. 그거는 거의 뭐 몇 조 단위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항목이라서 좀 여러 가지 증세 저항들도 있을 거고 좀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방 의료의 붕괴 문제도 이제 의사들이 얘기하는 주로 핵심은 지방의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뭐 급여 문제 이런 걸 떠나서 한 의사가 받아야 되는 환자의 숫자나 어떤 환자들의 민원이나 혹은 뭐 지방 안에서 갖고 있는 뭐 파벌 문제들, 뭐 텃세 문화들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 또 그리고 이제 지방에 갔을 때 이 수련을 받거나 좀 더 임상 경험을 쌓거나 혹은 좀 더 나은 의사가 되기 위한 그런 경험적인 기반들이 너무 무너져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보다 그 얘기는 좀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이제 한국이 어쨌든 수도권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서 대부분의 큰 병원들이 서울에 몰려 있고, 그래서 빅5라고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이나 뭐 삼성서울병원이나 세브란스 뭐 저기 아산병원,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죠? 성모병원인가요? 하여튼 그런 그 큰 빅5 병원들이 다 서울 지역에 몰려 있고, 거기에서 대부분의 그 환자들이 이제 좀 더 결정적인 중증을 입은 환자들은 거기에서 치료를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임상 경험들이 다 서울에 있는 의사들에게 다 쌓이는 거죠. 그 지역에 있는 의사들은 1차 진료도만 대충 하고 많은 그 환자들이
좀 뭐 암이나 이렇게 좀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그런 병을 걸렸을 때는 대부분 서울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 의사들은 그들을 진료할 수 있을 만한 임상 경험을 쌓지 못하기 때문에 더 점점 이제 능력이 퇴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설에 빠지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막 지방에 가서 내가 일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돈은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나의 어떤 전문적인 능력을 쌓을 어떤 토대가 마련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의사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긴 한데 대체로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그 의사 정원 확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론이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의사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 지금 그 두 분이 보시기에 의사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좀 어떠세요, 권일님? 일단 수가 때문에 뭐 그 필수 의료인이 적어진다. 뭐 이 얘기는 저는 설득력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뭐 여러 전문가들이 이미 지적을 했지만 한국의 의사들의 평균 임금 자체가 OECD 압도적 1위예요. 네. OECD 평균의 4배에서 6배에 달하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지금 뭐 필수 진료 과목에 해당하는 의사들의 임금도 사실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박탈감을 느끼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있는 의사들이 너무 많이 벌기 때문이거든요. 네. 과도한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실제로 그들이 받는 돈이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다. 그들이 버는 돈이 사회 전체 차원에서 본다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사라는 직업이 과거에는 뭐 변호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자 직업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일종의 사회적 특권 혹은 자격증을 통해서 일종의 지대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들이 많이 그 특권들이 줄어들고 있죠. 경쟁이 격화되면서. 그런데 의사들만 지금 마치 갈라파고스처럼 고고한 특권 집단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의대에 서울대도 포기하고 다 의대로만 가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노동시장에서 유일하게 남은 지대추구 직업이 의사라는 직업이 된 것이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사들이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거죠. 아니 저렇게 돈도 많이 벌면서 또 뭘 더 받으려고 저렇게 하고 있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떤 불만이 처음에는 이제 의사라는 직업이 어쨌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만큼 수련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정도 특권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지만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의사들 파업을 겪고 다시 정부가 굴복하는 것들이 반복되면 사람들이 아 저건 이제 좀 선 넘었는데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약에 의사들이 파업을 하게 된다면 이 건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의사들에게 여론이 불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긴 해요.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면 그 2020년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벌써 3년이 지났으니까 기억만 희미하게 하고 계실 텐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코로나19가 막 한창일 때 그 의사들 숫자 부족하다는 여론이 계속 나오고 이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랑 공공의대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추진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의사들이랑 전공의들이 특히나 막 반발을 하면서 집단 행동에 나서고 막 이러면서 결국은 의사와 전공의들이 파업도 하고 진료 거부도 하고 그리고 또 의대생들 같은 경우는 동맹 휴학도 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이 의대 정원 확대도 못하고 공공의대 설립도 못하고 물러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는 한 게 도대체 뭡니까? 네, 갑자기 의문이 생기네. 그러면서 네.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요. 갑자기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좀 진보적인 관점에서 의료계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아 이게 정말 이 그 의료 쪽을 중심으로 한 어떤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이 정말 강고하구나.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에 대해서 존중감을 높아졌던 거는 그만큼 의사들이 헌신하는 모습, 간호사들도 헌신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정원을 늘려서 더 많은 의사들을 보고 싶다고 했던 시민들의 어떤 그런 요구가 있었던 건데 그 요구를 거의 상쇄할 만큼의 강력한 그 진료 거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을 자주시켰고 거기에 또 문재인 정부도 그 너무 취약하게 물러서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3년 전의 상황이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지금 3년 동안 어떤 변화 때문에 지금은 좀 여론이 좀 달라졌는지 그런 부분도 약간 좀 관건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여론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한국의 진영 논리를 떠나서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들 중에 제 감각에서는 전문직들의 반대가 제일 심했던 정부였던 거고 의사들은 사실 전문직의 대표적인 직군이죠. 그때는 이제 그 문재인에 대한 어떤 반대와 의사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반대 이 두 가지가 충돌했을 때 문재인에 대한 반대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전문직들의. 그래서 어느 정도 의사들의 그 반대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의사들의 반대에 반대하는 측면들이 있었어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참작이 되어서 조금 침묵을 하거나 문재인이 좀 더 잘했어야지 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면은 지금은 사실은 그런 어떤 진영의 장벽이 사라진 상태 내 진영의 대통령이 들어선 상태에서는 특히 이제 검사라는 전문직과 의사라는 전문직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의사들의 반대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주식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의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뭐 크게 두 가지 반대 논리인 것 같은데, 뭐 수가가 낮아서 그리고 지방에서 일하기가 힘들어서인 것 같은데, 뭐 일부 특정 과목에서 그렇게 뭐 지나치게 낮은 수가는 뭐 현실화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수가 때문에 다 이렇게 돌리는 거는 좀 많이 비겁한 뭐 논리인 것 같아요. 일단 수가가 지나치게 낮아서, 그러니까 수가가 낮은 과목의 문제가 커서라기보다는 수입이 좋은 쪽 과목들의 보상이 너무 과잉이어서 벌어지는 일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택지가 너무 좋아서 벌어진 일이지 이쪽 그 선택지가 너무 취약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방 근무 조건도 마찬가지인데 뭐 지방 가면 환자가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연봉 3, 4억 걸고 공고를 내도 안 온대잖아요. 근데 이 국민 일반의 시선에서 봤을 때 3, 4억 받아도 못할 거기가 무슨 아오짓 한강도 아니고 그게 자기들이 어렵다고 하는 그 조건들이 국민 일반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그렇게 앓는 소리가 통할 만큼의 악조건인가? 그게 아니고 수도권의 피부과 근무 조건이 너무 좋아서 이쪽 선택지가 보이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쪽 선택지의 조건은 왜 이렇게 좋은가? 이거는 수급의 제한 때문이라는 게 너무 확실한데 수급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부과고 뭐 어디 마취과고 인기 있는 과목에 그 수요가 그렇게 많은데도 뭐 의사 수가 부족하니까 그냥 그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쪽이 너무 취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두 가지 논리 다 뭐 자기들 내부 논리일 뿐이지 국민 일반의 시선에서는 뭐 전혀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의사들의 논리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었죠. 그 정원을 늘리면 속된 말로 개나 소나 의사가 되면 실력을 담보할 수 없다. 라는 논리들도 있었죠. 그건 이제 2020년 파업 당시에 의사들이 뭐 이렇게 그 카드 섹션 같은 거 만들어서 얘기하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도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정원을 몇만 명, 몇십만 명 수준으로 늘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같은 논리가 예전에 로스쿨 도입할 때 법조계에서도 나왔어요. 정말 똑같아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을 정도로 똑같이 그런 논리였는데 현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로스쿨 졸업생들이 막 등장했을 때 일선 변호사들이 로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로퀴라는 게. 그러니까 일선 변호사들은 그러니까 사시 출신들의 사시 출신들, 기존의 사시 출신들 변호사들이 로퀴라는 표현을 썼어요. 혐오 표현인데 로스쿨 나오는 바퀴벌레들입니다. 실력이 없고 배운 게 없는 무식한 놈들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썼는데 지금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스쿨이라는 곳이 나름대로 시스템을 갖추고 나서 졸업생들이 또 쌓이고 있고 그들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실적들을 쌓은 걸 보니까 사실은 오히려 기존에 그 사법고시 준비만 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졸업을 했고 마인드 실력뿐만이 아니라 법문 해석의 실력뿐만이 아니라 마인드라든가 이런 변론의 능력에서 사실 오히려 더 뛰어나다라는 평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변호사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서비스 자체는 더 좋아졌다라는 평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 의사들의 그런 뭐 실력 운운하는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그러니까 생각만 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사시 준비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대부분 다 고시원 들어가서 그냥 계속 뭐 텍스트만 읽다가 이걸 외워서 이제 주로 시험을 쳤던, 뭐 그들이 뛰어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 주로 그렇게 공부를 했던 사람들인데, 로스쿨은 가서 뭐 그런 뭐 성문법 텍스트도 공부를 하지만 토론도 하고 뭐 교수하고 논쟁도 하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변호하는 어떤 그런 실질적인 어떤 뭐랄까요, 뭐 능력들을 키우는 연습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훨씬 더 이 로스쿨이라는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더 많은 어떤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시장에 나오는 거고, 상대적으로 또 이제 그 정원이 늘어났으니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정원이 늘어났으니까 더 많은, 또 저렴하게 이렇게 경쟁이 더 심화됐으니 저렴하게 그 서비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건전하게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 전체의 질적인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는 그래서 로스쿨 제도가 여러 가지 반발들이 있고 지금까지도 사법고시 부활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한국 사회 여러 가지 승자 독식 구조에서 지대 추구 집단 중에 대표적인 집단 중에 하나였던, 소위 말하는 이 카르텔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도 로스쿨을 통해서 많이 그런 압력이 좀 줄어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남은 게 지금 의사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사 집단은 주식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의대 정원 확대과 같이 이제 의료계 개혁에 대해서 사사건건 반대하면서도 그 논리가 하나도 설득력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안 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파업을 하면은 정부들이 판판이 지느냐.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만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파업을 하게 되면 의료 체계가 마비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논리가 아니라 완력을 통해서 윽박질러서 이제 굴복을 시켜 온 거죠. 국가와 시민을 볼모로 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바꿔야 된다. 의사들도 이제 시민들이나 여러 이제 국민들의 요구에 좀 기울여서 스스로 좀 바뀔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경쟁 제한 그런 전문직들이 있잖아요. 사자가 붙어 있는 그 어떤 라이센스를 통해서 경쟁을 제한하는, 그 국가가 경쟁을 제한하는 업종들이 다들 이런 식의 이기심들을 조금씩 갖고 있는데, 그리고 뭐 정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굴긴 하는데, 이게 의사 집단처럼 이렇게까지 진짜 예민하게 구는 집단은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파업 때도 그때 놀랐던 게, 우리가 아는 저 빌런 의사 중에 최대집이라는 원래 그 참 기행을 일삼던 빌런 의사가 있었어요. 야, 저 사람 진짜 좀 꼴통이다, 이렇게 좀 희화됐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당시에 2020년 파업 때 의사협회 회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야, 저 조직은 도대체 뭐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의사 파업이 벌어지고 나서 뭐 그 안에서 이제 국가 정부랑 협상을 하고, 그 안에서 또 내부 토론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코로나 국면에서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놀랬던 게, 야, 저거 최대집이 제일 정상이네? 이런 반응이 벌어졌어요. 제일 합리적이네? 그 정도로 의사협회라고 하면 그래도 그 엘리트 집단 중에도 서도 뭔가 그 엘리트 집단에서 그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래도 좀 말이 통하는 뭐 엘리트 중 엘리트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너무 그냥 어떤 사회 통념에서도 벗어난 너무 이상한 그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하면서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들 의사 집단의 어떤 이 사람들이 길러지는 그 사회의 특수성에 기인한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 6년 의대 수업을 받고 뭐 인턴을 거쳐서 뭐 레지던트 생활까지 거치고 나면 거의 뭐 10년, 12년 동안의 기간을 거의 그냥 자기들끼리의 인큐베이터 안에서만 자라는 거죠. 이거는 그 예전에 그 사시와는 또 다른 또 측면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안에서 도제식으로 10여 년 동안 그런 내부 그 선후배 문화 속에서 자라면서 그 안에 내부 논리를 아주 공고하게 학습하면서 특유의 피해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막 얘기하는 것들, 그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반발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격앙돼 있고, 억울해한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아, 지방 가면 그 힘든 일을 어떻게 해? 막 이런 것들. 아니면 수가 이렇게 낮춘 거 정부 탓이잖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진심이라는 거죠. 자기들 내부 논리를 그 안에서만 주고받으면서 강화되고 확신을 갖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할 때쯤 되면 완전히 그냥 내부자로서 어떤 그 엘리트주의와 그런 어떤 내부의 피해의식
으로 똘똘 뭉친 약간 괴물 같은 사람들이 사회에 배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뭉쳐서 이 막 국시 거부하고 막 당시 코로나 국면에서 파업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로 이제 설명이 일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의대 정원 확대 얘기해서 좀 알고 가야 될 거는 지금 전국의 의사가 한 11만 명 정도 된대요. 근데 지금 그나마 얘기 나오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그나마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가 10년 동안 4천 명 늘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1만 명에 이제 4천 명이 10년 동안 더해지는 것에 대해서도 이만큼 반발하는 것이 뭐 이제 의사들이 얘기하는 그 논리에 부합하는가? 4천 명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의사들이 말한 것처럼 뭐가 붕괴되고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할 만한 수준의 규모로 늘어나는가 했을 때 뭐 제가 보기엔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뭐 좀 그나마 의사들한테 우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단순히 그 4천 명 때문에 자기들의 뭔가 밥그릇이 뺏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그 정부가 의료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어떤 태도, 관점에 대해서 의사들이 좀 반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어떤 부분에서 반대한다고 보세요? 정부의 어떤 관점에 대해서? 뭐 그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수가나 뭐 이런 것도 좀 우호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진심이라고 믿어준다고 하면은 그런 문제들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정부가 자기들에 대해서 찍어 누르려고만 한다라는 그런 집단적인 피해의식이 있는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찍어 누른다고 한다면 눌러야 되는데 한 번도 눌린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눌린 적이 없고. 그만큼 이제 의사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 거죠. 사실은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노동자들을 투입을 해서 그걸 무력화시키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의사라는 직업은 너무나 전문적인 직업이기도 하고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사가 말도 안 되는 고집과 땡깡을 부려도 국가가 계속해서 굴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의사 파업을 할 때 그런 어떤 사람들은 의사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된다. 그런 네이버 댓글 보면 항상 그 얘기가 있어요. 의사들 다 수입해라.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의사들 많다. 실력도 좋다. 수입을 해서 경쟁시켜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저는 그런 얘기들이 오죽하면 나왔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의사들이 무소불위의 힘으로 국가가 혹은 시민들의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면서 자기들 내부 논리로 찍어 눌러 왔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얘기들이 나왔지 않나 싶어요. 이 방금 권일님 말씀하신 측면에서 또 이제 토론을 하다가 생각을 해본 건데, 우리 미디어나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의사들의 모습도 그런 모습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다루는 아주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거기에서 이제 헌신하고 거기에 이제 자기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많은 이제 그 생명을 살려내는 그들의 모습들이 주로 이제 드라마 주인공이 많이 등장하고, 또 한국의 이제 의료가 이제 막 이 드라마들을 통해서 외국에 많이 이제 알려지고 막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한국의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어떤 뭐랄까 위상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당연히 의사들은 중요한 직책이 맞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미디어에 의해서 더 많이 학습되는 이미지로 대부분의 의사들은 솔직히 그 나쁘게 얘기하면 지금 막 피부과나 막 성형외과 이쪽에 더 많이 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사라고 하면 다 이게 약간 지금 잘 없는 흉부외과나 막 이런 그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의사들로 이국종으로 이미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여론들이 막 의사들이 파업했을 때 좀 의사들이 파업하면 정말 진정성이 뭔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모습도 일부 있지 않나. 정작 그런 이국종 같은 사람들 의료계 내에서 왕따인데 왕따죠. 자기들은 대부분 다 돈 잘 버는 직업 그런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막상 필요할 때는 이제 그런 이미지를 써먹는 거죠, 의사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가증스럽죠. 그러고 보니 다 묘사되는 병원들이 뭐 하얀거탑, 라이프, 또 뭐 있죠?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 낭만닥터 김사부 뭐 이런 다 대학병원이네. 네, 다 대학병원이고 거기에서 다 뭐 응급을 맡거나 아니면은 뭐 심장의료나 아니면은 그 외과 의사들을 수술하는 외과 의사들을 주로 다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병원에서는 거의 소수죠. 개원을 다루는 드라마가 거의 없었네. 개원을 다루는 드라마 있었죠. 그 왜 저기 이서진 나온 그 머리 바꿔신 의사 박 원장 처절하게 실패했죠. 드라마도. 그 제목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그 좋은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죠. 내과가 이렇게 힘들다 뭐 이런. 네, 주식님. 이게 특정 직업이 그렇게 신비화되는 거는
독점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가 적을수록 더 엘리트주의가 강화되고 신비화되고 뭐 권위가 생기고 뭐 대표적으로 국회의원 같은 직업이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원 늘리는 것에 뭐 반대하는 그러니까 그 내부 논리도 비슷한 건데 국회의원 늘리면 뭐 그 질적으로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의 담론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의사들이 그 자기들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신비스러운 영역에 있다고 그 스스로도 믿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물론 그 사람의 뭐 몸을 고치는 일이 뭐 대단히 뭐 높은 능력을 필요로 하긴 하는데 그렇게 뭐 어떤 인간 능력의 뭐 어떤 상위 0.01%의 능력으로만 그것이 가능한가? 사실 의사라는 직업이 이렇게까지 엘리트 직업으로 전환이 된 것도 그 문명의 역사에서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우리 한 100년 전, 150년 전만 해도 약간 중위계급에 가까운 서구 뭐 동양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위계급에 가까운 기술직이었는데 이게 그 어떤 그 면허 제한의 효과 때문인지 이렇게까지 그 엘리트적인 직업이 됐다는 거. 이게 과연 그 순전히 그 직업의 특성 때문인가? 라는 의심도 들게 되거든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오히려 권일님 말씀처럼 이 과도한 경쟁 제한 때문에 오히려 그 특정 직업군 자체가 좀 더 신비화되는 특성도 있는 것 같아서 경쟁 제한을 통해서 어떤 그들의 어떤 과중한 업무도 분산이 되면서 오히려 의료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개선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2020년대라 이럴 때는 뭐 이렇게 그때 사회정책 팀장하면서 그 이슈들을 지켜보면서 의사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좀 유지를 했었는데 가장 그 비판적인 시선이 좀 극대화됐던 거는 지난 5월에 있었던 그 간호법 논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간호법이 의사들에게 저는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 그냥 간호사들의 법적인 지위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법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이번 논란보다 더 심하게 저는 이번 논란에서 의사들이 얘기하는 반대 논란 중에서 그래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호법을 두고 의사들이 주장하는 거는 전혀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의사들이 이렇게 나서서 간호법을 반대하는지. 그리고 특히나 거기에서 또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가 그 PA 간호사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PA 간호사들은 사실상 의료행위를 하는 뭐 예를 들어 수술실에 들어가거나 이런 방식으로 의사랑 거의 비슷한 의사의 보조 역할을 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는 간호사들인데 한국에 지금 거의 한 1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법적인 지위가 없어요. 그냥 이제 사실상 관행적으로만 하고 있는 그런 PA 간호사들인데 그 미국에도 PA 간호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의과대학 의과대학 협회 보고서를 보면 이 PA 간호사라고 불리는 전담 간호사들이 기존의 의사 업무를 한 15% 이상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간호법을 의사들이 반대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간호법이 통과됐다면 그래서 PA 간호사라고 하는 직역이 법적으로 법제화됐다면 훨씬 더 많은 이 의료 인력 지원을 받아서 의료 서비스의 퀄리티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의사들이 그걸 반대하면서 PA 간호사들이 지금 이제 간호협회에서 막 파업하고 그 거부권으로 간호법이 사라지니까 우리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 불법적인 그 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PA 간호사 다수들이 지금 진료행위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이제 의료 인력들이 부족하고 의사들이 더 부족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따져보면 간호법이라고 하는 쟁점에 대해서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 자체는 정말 진짜 순수하게 밥그릇의 문제가 아니었나.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의사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1도 안 맞아요. 간호사와 관련된 것도 본인들이 그렇게 업무가 너무 많아서 업무 강도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면 관행적으로 해왔던 PA 간호사들이 의사들의 업무를 사실상 분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의사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PA 간호사들을 업무를 분담시키는 것들을 제도화하겠다고 하면 의사들이 극렬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죠. 이게 무슨 본인들 얘기를 그 자기 문장 안에서도 이미 동일인류가 모순이유를 위반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을 하니까 누가 그거를 납득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때 얘기죠. 의사들이 간호법 할 때 대표적으로 반대했던 논리 중 하나가 뭐냐면 간호법이 만들어지면은 간호사들이 독립의료 행위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간호사들이 무슨 약간 의원 같은 걸 개업할 수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아니 그 법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게 간호사들이 그렇게 개업하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간호사들이 보조 행위하는 거는 뭐 신뢰하고 갈 수 있지만 의사가 없는 병원에 누가 가냐고요. 예. 저는 아까 이제 뭐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의사들에 대한 과도한 신화화, 낭만화, 이 신비화 이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의사들 개인의 역량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수록 자꾸 그런 쪽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그 능력이 출중한 데스카 오사무의 그런 그 만화에 나온 듯한 그런 뭐 신적인 능력을 가진 외과 의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잖아요. 대중문화에서도. 저는 이런 것들도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의사들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속에서 간호사 문제도 마찬가지고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의사들도 개인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고 그 속에 사실은 의사 개인이 잘해서 우리가 치료를 잘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잘 분배가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 환자들의 완치율이라든가 치료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의사들 개인의 능력이 출중해서 혹은 신비한 어떤 의료의 어떤 능력이 있거나 혹은 숭고한 히포크라테스 정신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시스템이 다 맞춰서 잘 딱딱 맞아떨어지게 돌아가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 시스템을 정비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 지방의 의료 현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인데 자꾸 우리가 의사들의 개인의 역량이라든가 무슨 공부 잘하는 능력에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춘다거나 아니면 정원이라는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자꾸 본질적인 얘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의사들 보면 한국이 저는 지금 의료 시스템이 되게 그나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나 이제 암 환자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 시스템 이런 것도 되게 탁월하게 되어 있고 암 환자들 지금 막 아주 특수한 암이 아닌 경우에는 대체로 거의 비용 적게 건강보험 안에서 이제 치료를 받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게 결국은 이 시스템이 한국의 의사들을 훌륭하게 만든 그 근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용 부담을 적게 가진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그들의 임상 경험을 훨씬 더 많이 늘릴 수 있고 그런 토대들이 쌓여서 환자들이 많고 많이 오고 그들이 많이 경험하니까 그만큼 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그런 어떤 그런 능력들을 더 키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건강보험의 습관을 계속 문제를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이 능력을 쌓을 수 있는 토대 자체를 부정하는 거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근데 계속 그런 고민은 들어요. 그래서 의대 정원을 확대했을 때 지방 문제, 필수 의료 문제가 해소가 될까? 라는 고민은 계속 들고. 우리가 지금 앞부분에 그 의사들에 대해서 엄청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의사들이 뭐 주장하는 근거들이 다 틀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쉬운데 그래서 필수 의료를 어떻게 다시 재생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솔직히 좀 다 저는 깝깝하긴 하더라고요. 그걸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그 이런 필수 의료 부분이랑 뭐 필수 의료 부분은 좀 이렇게 지역이랑 필수 의료를 포함해서 얘기를 했을 때 대책으로 두 가지를 낸 게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혀 이게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두 가지입니다. 지역 의사제하고 공공의대라고 하는 제도를 마련해보자라고 했다가 이제 의협이 반대가 하면서 무산이 됐는데 지역의사제는 이 의대생들을 뽑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지역 내 학생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광주면은 광주 지역 출신이나 광주 전남 지역 출신의 학생들만 뽑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이들이 전공의를 거쳐서 의사가 되면 지역 필수 의료 분야,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소아과나 뭐 그 응급의학과나 뭐 이런 쪽 필수 의료 분야에 10년 동안 이제 근무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게 이제 지역 의사제고요. 공공의대는 이제 지역에도 지금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지역 의료에 이 의사들이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협이 엄청 반대를 해서 결국은 또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제도, 그러니까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데 딱
하나의 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제가 읽은 바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숨에 뭔가 예컨대 지역 공공의대를 세우면 이게 해결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없고, 마치 의협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주장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은 없었고요.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전문가들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뭐 1차, 2차, 3차 병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병원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종합병원이 개인 병원과 지금 대학병원과 경쟁을 하게 되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왜 해결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전문가들은 그 해결되지 않는 기본적인 그 이유는 의대생들을 선발하고 그걸 관리하고 수급하는 주체들이 대부분 다 민간이라는 거예요. 그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의사들을 선발하고 훈련을 시키는 것들을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고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 부분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컨대 뭐 병원들 간의 경쟁의 문제라든가 어떤 의사를 선발하는 어떤 권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이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결국은 어떤 수요 공급에 의해서 다 수도권으로 쏠림이 결과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수도권에 올라오려고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같이 의사들까지 다 포함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진짜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부 또 그 의협에서 이 지역의사제를 반대하는 논리 중에 하나로 그 거주 이전의 자유, 이거를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위헌이다. 이 지역의사제를 만드는 거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만 거주하게 어떤 사람들을 만드는 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위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걸 해결하자고 정치가 있는 거고 정치적으로 같이 논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해결하면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게 왜 거주 이전이죠? 근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위반하는 거죠? 네, 그 지역 의료 병원이 있는 그 지역에 이제 10년 동안 어쨌든 묶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딴 데 거주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출근을 그쪽으로 하는 거지. 그렇게 출근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경기도의붓께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을 하고 있는. 네. 아니, 지금도 보면 지방 국립대학교에 일하는 교수님들, 대부분 집은 서울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강의가 있을 때만 대구 가서나 뭐 아니면 뭐 광주 가서나 뭐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시 서울에 오시는 분들도 많고, KTX가 지금 저기 뭐 거의 전국이 2시간이면 다 어디든 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거주 이전의 자유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약간 어불성설이다. 국가가 세금을 가지고 의사를 키워내잖아요, 공공의대에서. 그러면 자기가 자기 돈으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나라가 키워낸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의 책임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돌려줄 줄도 알아야죠.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거주 이전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궁색한 얘기까지 하는 거는 뭐 동원할 논리가 그만큼 빈약하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반감은 아마 거기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 집단이라는 거는 경쟁주의의 최후의 승자라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지역 공공의대 같은 거는 그런 어떤 그 경쟁의 승자 집단에서 약간 지위가 떨어진다고 여겨지는 반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쟁주의라는 거는 이제 그 수능 입학 점수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의대를 만들면 아무래도 서울의대에 뭐 가지 못하는 사람도 그런 뭐 관문을 통해서 이제 의사 집단 안에 이제 들어올 텐데, 그들의 수능 입학 점수는 자기들보다 낮을 것이고,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공고히 갖고 있는 이제 최고 엘리트 집단으로서의 지위가 그들 때문에 격화될 것이다. 약간 그 서울의 그 소위 명문대에서 이제 지방 캠퍼스 생들을 약간 좀 격화시키는 것과 유사한 어떤 정서적인 반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뭐 결국에는 그 경쟁주의에서 승자로서 갖고 있는 지위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정도로 저는 뭐 파악이 됩니다. 이게 공교롭게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로스쿨 얘기할 때 이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을 로키라고 아까 한다고 했잖아요. 똑같더라고요. 이제 예전에 제가 외대 글을 취재한 적이 있는데 외대가 이제 서울 캠퍼스가 있고 용인 캠퍼스가 있는데 이 두 캠퍼스를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한 적이 있는데 이 외대 서울 캠퍼스 학생들이 엄청 반대하고 막 시위를 했어요. 그러면서 똑같이 이 게시판에서 이 거기가 이제 용산 캠퍼스인가 하여튼 여기 그쪽인데 용인 캠퍼스 용키라고 부르더라고요 거기. 예. 똑같아요. 왜 다들 그렇게 바퀴벌레라고 부르는지 이등 시민인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능력으로 철저히 계층화 해놓고 자기네들의 수능 점수에 따른 어떤 능력들을 평생 자기의 어떤 지위로 생각하고 지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 위배가 되면 그게 공정성 위배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들을 혐오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데 그건 뭐 의사들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어떤 능력주의적인 어떤 그렇죠. 아니 이국종 교수도 자기 뭐 이런 인터뷰나 자서전 같은 데서 자기가 아주대 출신이라고 거의 뭐 벌레 취급 당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뿌리 깊은 한국 사회 이 학벌을 통한 능력주의는 이거는 뭐 의사 집단은 더 세죠. 그 속에서도 대학을 가지고 이제 구별을 하고. 네. 근데 아주 전형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념의 능력주의하고 지금 의사 집단이 주장하고 있는 그 어떤 자기들의 어떤 특별한 능력 이런 것들하고는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순수한 능력주의가 아니라 그냥 그 능력주의와 좀 어긋나는 학벌주의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은 수능 점수를 더 본 의사가 실제로 수술을 더 잘하거나, 뭐 아니면 실제로 뭐 다른 뭐 그 어떤 의술을 갖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 증명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근데 마치 수능 점수가 더 높았다고 해서 더 훌륭한 의사일 거라고 단정 짓고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반능력주의적인 거죠. 그 능력이라는 거는 병원 안에서 실제 의술을 통해서 구현하고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인 거지. 뭐 그 사람도 10몇 년 전에 본 수능 점수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의술을 모든 분야에 해당하는 얘기이긴 한데, 근데 오히려 이런 식의 인식이 의료 소비자들, 일반 시민들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뭐 이건 제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그리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그런 식의 오히려 그 반능력주의적인 학벌주의를 좀 강하게 갖고 있다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공공의대를 설립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아마 더 많이 반대하는 분들이 저는 지방에 계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2020년에 그 의사 파업할 때 그 의사협회에서 했던 그 엘리트주의적인 캠페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면 돌팔이 의사가 양산돼서 당신들이 그 돌팔이 의사들한테 진료를 받게 된다 이런 주장을 했을 때 많은 그 어르신들 그리고 뭐 지방에 계신 분들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지방이더라도 우리 지방에 내가 가는 진료받는 병원의 의사는 서울대 출신 의사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 이런 것들이 저는 비합리적인 통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능력주의를 선호하는 그 팽배한 능력주의적인 사고에서도 좀 어긋나는 좀 학벌주의인 것 같아서 이것들도 좀 사람들이 좀 크게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지역 의대를 설립하거나 지역에 무슨 공공의대를 설립해도 중증 환자들은 어떻게든 다 서울로 가려고 할 것이다. 왜 KTX가 있으니 부산에서 2시간만 하면 서울에 가니까 어떻게든 지역에 있는 병원보다는 서울의 쏠림 현상, 그러니까 서울에 가서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이렇게 치료받기 위해서 뭐 환자방 같은 것도 이렇게 빌려서 고시원 같은 것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치료받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다고 이제 한겨레에서도 그런 기획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서울에 가야지만 어떻게든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좀 이게 어떻게 좀 보실까요? 사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그 상황이 극복될 수는 없을 거고, 네. 공공의대를 짓고 뿌리를 받고 의료원들이 신뢰를 쌓고 하는 그 지난한 과정이 당연히 곁들여져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KTX가 있는 곳들이면 모르겠지만 없는 지방들이 여전히 많고 그런 곳들에서는 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런 지역
더 소외되어 있는 지역들의 이런 뭐 공공의대를 바탕으로 한 지역 의료원들, 뭐 지역 공공병원들이 더 확대돼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의료 서비스의 성격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 기본적인 그 문제가 이런 거잖아요. 그 내가 진료받아야 되는데 근처에 의사가 없다, 병원이 없다. 이거 자체가 약간 그 의료 서비스, 그러니까 이거를 그 논의하는 방식 자체가 시장주의적인 해법을 자꾸 그 논의를 하려고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고, 그러면 의사들이 저렇게 안 가니까 의사들한테 돈을 더 많이 주고, 그러니까 시장주의적인 시각에서 뭔가 더 매력적인 뭔가 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뭐 시장의 균형을 좀 맞춰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근데 애초에 그 의사 면허 자체를 국가가 그 통제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의사제도라는 것 자체가 반자본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아이디어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안에서 의사 집단이 수혜를 얻고 있는데, 근데 자기들은 어떤 시장주의적인 혜택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주장 자체가 좀 난센스인 거죠. 그러니까 의사의 정원을 제한하고 그들에게 자격증을 부여해서 이 어떤 특정한 자격증을 가진 특정한 숫자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든 제도 자체가 사회주의적이다, 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이 의료 서비스 자체 공공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공공성을 무시하고 나서 시장주의적인 해법으로만 이걸 접근하려다 보니까 자꾸 그런 그 이상한 반발에 부딪히고 자꾸 논의가 그쪽으로 쏠려 들어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의사들이 반대했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해서 엄청 욕먹었던 게 그거잖아요. 의사들은 공공재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의사들이 거기에 버튼이 빡 눌려가지고 엄청 반발이 더 커졌던 기억이 있네요. 네네네. 공공재 아닌가요? 공공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을 이렇게 그런 식의 어떤 재화로 묘사하는 거는 좀 불쾌할 수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 묘사되듯이 공공 서비스를 하는 직업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너의 몸이 공공재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됐던 측면은 있었어요. 아니, 그리고 또 이게 예를 들면은 그런 어떤 그 전문 그 직업인들을 뭔가 이런 식으로 규제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런 논쟁들이 생기는데, 저는 이거 의사 관련한 이 의대 정원 논란은 과잉 논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직군의 직업인들이 이런 식으로 뭔가 저항을 하거나 의견을 집단적으로 피력했을 때 이렇게까지 뭐 어떻게 사회 전반적인 그 어떤 토론의 장이 열려서 이렇게 뜨겁게 막 지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다뤄야 되고, 이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일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힘없는 직업인들이 이런 식으로 집단적인 목소리를 냈을 때 이렇게까지 사회가 다뤄주지 않거든요. 무슨 뭐 환경미화원 정원 늘린다 한다고 뭐 그런 이야기, 그런 반발이 있다고 한들 누가 이렇게 정치인들이, 정부가 혹은 뭐 이거 언론이 나서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거는 굉장히 편향적인 논쟁의 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불쾌감이 들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얘네들한테 해줘야 될 얘기인가? 라는 생각? 사실 정말 드라이하게 얘기하면 그냥 수가가 동결돼 있던 것과 비슷하게 의대 정원도 너무 오래 동결돼 있었던 게 사실이죠. 18년 동안 동결돼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의사가 늘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거기에 대해서도 흔하게 이제 얘기되는 것은 뭐 새로 태어나는 사람은 줄어들지만 고령화는 더 심화되고 있지 않느냐. 그럼 여전히 그 의료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대상들은 고령화된 사람들로 더 늘어나고 오히려 중증의 정도는 더 커질 텐데, 그렇다면 여전히 의사 정원 확대의 필요성은 있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이렇게 똑같은 논리로 저는 약간 모순적인 게, 지금 정부가 의사 정원을 늘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똑같은 논리로 얘기하는 게 교사 정원이거든요. 교사들 앞으로 계속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학생 수가 줄어들 텐데 교사를 왜 늘려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지금은 예전에 아시다시피 교사 한 명당 학생 수가 원체 많으니까 오히려 이제 교사 수를 늘려가지고 인구가 적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더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논리를 똑같이 이제 의사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주식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제 그 공공성을 위한 어떤 제한 제도를 두는 거하고 이제 그 자본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뭐 수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결합했을 때 결국적으로 이렇게 제도적 대안으로 얘기되는 게
전공의 숫자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번도 마련된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외과나 흉부외과나 산부인과 같은 이런 기피 과목의 병원들 이 전공을 가진 전공의 숫자가 지금 법적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을 뭐 인구 대비 몇 명을 둬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피부과나 이런 거에 유출이 전공의들이 유출이 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제한 규정이 없는 건데 보건복지부가 이제 2009년에 그 흉부외과, 외과의 수가를 인상한 적이 있습니다. 30%에서 100%까지 인상을 했고, 또 산부인과는 2010년에 수가를 25%에서 50%까지 인상해줬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미 주장했던 거를 14년 전에 수가를 인상해줬거든요. 근데 그때 수가를 인상해주면서 정작 병원이 부족하는 이 전문의를 추가로 고용하도록 하는 인력 기준 자체를 만들지 않았던 게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주장하는 수가를 올리지 않아서 문제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한번 10몇 년 전에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까지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제대로 하려면 환자 수에 비례한 전문의 수를 법적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이 병원이 이제 기피 과목의 전문의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이 의사들과 그 건강보험 시스템을 통해서 병원과 의사들을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국가가 의무적으로 전문의는 이만큼 둬야 된다고 하는 법적 기준을 두는 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보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런 이제 뭐 직업의 자유를 얘기하며 뭐 전공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뭐 소아 이쪽은 기피하되 피부과나 뭐 성형외과나 이쪽으로 많이 몰리는 현상 자체를 좀 제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드네요. 근데 전공의 숫자를 그렇게 제한을 하면 그것도 뭐 방법일 수는 있겠으나 그들의 그 경쟁 사회에서는 또 그 안에 뭐 그거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피부과를 보내느냐. 그러면 또 다른 거기서 이제 커트라인 경쟁이 벌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제일 훌륭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제일 돈 많이 버는 그 인기 과목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자원을 분배하는 방식이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그 예를 들면은 그런 식으로 분배를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지금 그 수가 때문에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특정 과목에 몰리는 현상이 그냥 전체 절대 숫자 자체가 많아지면 그 전체 임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그냥 절대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그 해소가 충분히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논리에 반대하는 의사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인기 과목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고르게 퍼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니까, 아니 당신 월급 깎으면은 그거 괜찮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느 그 방송에서 그 한겨레 그 칼럼 쓰시던 의사분이 누구죠? 그 김미연 교수인가요? 김윤 교수님이 이렇게 늘리면은 전체적으로 그 인기 과목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의사들 사이에서 이렇게 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 거기다 대고, 아니 그러면 당신 월급 그렇게 반으로 줄이면 당신 받아들일 수 있냐 이렇게 아주 솔직한 심정을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속내를 그렇게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지.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연봉 뭐 500만 원,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연봉 150만 원이 되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죠. 근데 연봉 10억 받는 의사가 5억을 받는다고 하면 저는 그거는 사회적 자원 배분에 의해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설사 그들이 안 받아들인다고 해도, 받아들이기 싫다고 해도 그걸 저는 진보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밖에 없고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할 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절대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 해도 인기 과목 의사들의 수입에 타격이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런 어떤 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게 더 저는 그 어떤 그 또 수능 점수 커트라인을 낮춰서 또 입학 점수로 그 막 어느 과를 뭐 지방하고 뭐 이런 그 경쟁주의적인 해법으로 풀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절대 숫자를 늘리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다른 맥락의 다른 얘기긴 한데 비슷한 맥락에서 그 노동시장 이중구조 얘기를 여러 번 하잖아요. 그때 이제 공공기관, 특히 공공부문의 어떤 노동자들의 격차, 그러니까 공공부문 안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의 격차,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좀 그런 주장도 봤었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가 사실 다른
그 비슷한 가치를 생산하는 다른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 비해 너무 좋다. 너무 급여가 높고 너무 복지가 좋다. 그러니까 여기를 사실 어느 정도 억제를 해야 그 이중구조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마련이 된다. 네. 이런 해법을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뭐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노총은 반대하겠지만 어느 정도 검토해볼 만한 주제겠다라는 생각, 고민해볼 만한 주제는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사회 전체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임금 수준이 올라간 직종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억제를 시키면서 좀 뭐 일종의 하향 평준화겠죠. 네. 하향 평준화를 통해서 노동자들 간에 뭐 좀 이상적으로 얘기하면 연대의식이라든지 연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도 진보 진영에서 좀 검토해볼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그 노조 내에서도 노조 내에서도 대공장 노조, 이렇게 노조가 이제 큰 대규모 노조가 있는 그런 대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을 하고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의 어떤 격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공장 노조원들이 좀 더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목소리들이 큰데 그런 거에 대한 같은 맥락으로 의사들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제가 틈만 나면 얘기하는 제 책 한국의 능력주의 뒷부분에 보면 이제 능력주의가 만들어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의사 얘기도 하고 변호사 얘기도 했거든요. 거기서 하는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결국은 아래의 최저임금제 같이 아래쪽을 위로 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너무나 돈을 다 빨아들이는 최상위 사람들의 그 수입을 억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컨대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이런 고소득 금융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산업자본을 파괴하면서까지 금융소득을 엄청나게 올리는 그런 사람들의 임금을 제한하는 그걸 맥시멈 웨이지라고 하는데 최고임금제라고 하죠.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정 소득 이상을 받게 되면 그걸 세금으로 다 100% 가져가는 그게 필요한 시점이 됐다. 왜냐하면 지금 불평등이 너무나 심각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는 실제로 포클랜드 시 의회에서 포클랜드 시 내에 있는 기업의 CEO가 자기가 고용한 그 직원의 평균 임금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돈을 받으면 그것을 법인세 인상의 어떤 근거로 삼겠다라는 조례를 통과시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급여 비율의 정치라고 불리는 것들이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도 사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러니까 금융자본이 너무나 많은 불평등을 양산하고 이를테면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과 그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격차가 벌어지니까 그 사회 자체가 형해화돼 버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의사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그 정도 수준에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좌시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저는 조국 교수의 딸 조민 씨가 그렇게 탈법과 편법을 저지르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유가 뭐냐? 의사가 특권 집단이기 때문이죠. 특권 집단에 보내려고 난리를 쳐가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딸을 그렇게 보낸 거 아닙니까? 의대에. 그러니까 이 특권을 줄이지 않으면 저는 공정성 이런 것들도 특권 자체가 너무 크면 아무리 우리가 제도를 공정하게 바꿔도 그건 안 없어진다. 부정부패 안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특권을 줄이는 게 중요하고, 특히 이제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특권, 그 중에서 하나는 뭐 월급, 임금 이런 것도 있지만 의사들이 어떤 성폭력이라든가 의료사고를 많이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취소를 안 시켜요. 이것도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문제 있는 의사들에 대해서 왜 사회가 제재를 제대로 할 수 없는가? 의사들의 힘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거를 어떻게든 제한을 하지 않으면 이 의사 카르텔을, 우리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그 카르텔, 의사 카르텔을 이번에 제대로 제재하지 않으면 이 한국 사회는 더욱더 답이 없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0.78의 출산율은 0.6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살률은 더 치솟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장희 형님이 없어서 제가 대신 얘기를 드리면 정의당에서 살찐 고양 입법이라는 이름으로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임금을 했었죠. 그게 최저임금의 몇 배 수준으로 그거를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법으로 해서, 그러니까 최고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에 뭐 좀 동의하도록 뭐 넛지를 주고 하는 식으로 설계된 뭐 공약이었는데 안 됐죠. 그리고 아까 주식님이 말씀하셨던 그 학력주의, 의사들의 학력주의랑 이제 능력주의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능력주의 책에서도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보통 학력주의의 반대말을 능력주의로 놓거나 서로 다른 거라고 많이들 오해를 하세요. 근데 사실은 학력주의는 능력주의의 부분 집합입니다. 네,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능력주의가 바로 학력주의가 비슷한 거고요. 사실은
주식님 말씀하신 건 성과주의죠. 다른 거예요. 퍼포먼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다른 방식의 보상이 있는 거고, 만약 주식님 말씀처럼 이 사람이 실제로 퍼포먼스가 좋으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건 능력주의가 아니고 성과주의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능력주의라는 거는 우리가 능력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 그럼 서울대 나온 거다. 서울대 의대 나온 애들 능력이 좋을 거다라고 판단해서 미리 일종의 사회적 지대를 제공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능력주의인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능력주의랑 학벌주의, 학력주의가 비슷한 거죠. 그런 면에서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주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크죠. 스스로도 엘리트 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예전에 사법고시 합격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서로 특권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걸 느껴요. 얘기를 해보면.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의사들이 지나치게 사회적으로 자신들이 물론 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너무 과도한 명예라든가 부를 가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하게 그것을 제재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으면 이 위화감, 이 어떤 격차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큰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저는 지금 윤석열 정권이 뭐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지만 이 문제 하나만이라도 좀 제대로, 그러니까 사실 의대 지원 정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좀 이념을 떠나서 제대로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 부분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한 친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국회의원들 세비 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세비가 1년에 한 뭐 1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뭐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근데 시민들이 거기에 분노하고 그거 깎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직업인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봉사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뭐 이렇게 돈을 많이 가져가냐 뭐 이런 물론 뭐 정치에 대한 뭐 불신이나 혐오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또 뭐 다른 집단 같은 경우에는 뭐 법조인들의 과도한 수임료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폭넓은 그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의사 뭐 비슷한 저는 오히려 더 그런 그들 집단만큼이나 공공적인 성격의 업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의사들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별 문제의식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들끼리 경쟁을 해서 뭐 압구정동에 뭐 성형외과 많으니까 압구정동에 자기들끼리 경쟁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쌍꺼풀 수술 잘해서 막 몇십억씩 벌어가는 의사에 대해서는 뭐 불만이 없어.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공공재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시장주의적인 사고로 그들의 수입을 그냥 인정하는 좀 태도가 있는 것 같아서 약간 그 의사와 의료,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의사들이 하고 있는 이 공공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인식이 좀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고소득에 대한 분노도 다른 직업에 대해서 좀 차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또 권일님 말씀처럼 윤석열 정부가 많은 카르텔들하고 싸우고 있지만 보통 보면은 지금까지 싸웠던 것들은 다들 좀 실체가 없는 좀 너무 하찮은 너무 그 참 실체가 없는 허수아비들 붙잡고 이렇게 드자비질만 했는데 이제야 드디어 좀 뭔가 건더기가 좀 있는 좀 카르텔 집단을 좀 그 적으로 올려놓은 그 링 위에 올려놓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 김영삼이 뭐 IMF도 뭐 만들어 놓고 뭣도 하고 뭐 욕을 먹지만 확실한 카르텔 하나 잡아가지고 아직까지 하나회라는 그 카르텔 하나 잡으면 두고두고 치적으로 남거든요. 아무리 윤석열이 욕을 먹고 있어도 이거 그 뭐 의료 공공성 강화하는 이 의대 정원 확대만 잘 관철시키면 그래도 뭐 괜찮은 치적 하나 남길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좀 욕심을 갖고 덤벼들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 1년 한 6개월 됐는데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경영사를 떠나서 정책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 우리가 보고 있고 그전에는 계속 뭐 이념 관련된 논쟁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정책 논쟁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끼리 얘기할 때 뭐 하나 잡아야 된다 혜영님한테 그때 의협을 잡아야 된다고 막 그 얘기 맞아요 기억납니다. 네네 윤석열이 가져갔습니다. 맞습니다. 검사 대 의사의 자강두천. 그러니까 이게 의사들이 정말 마지막 남은 어떤 특권 집단이라는 거를 이렇게 너무 자명하게 보여주는 게 지금의 의대 쏠림 현상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정말
뭐 서울대나 뭐 이런 데에 들어가다가도 휴학하고 그 반수해서 의대로 가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몇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는 것이 가장 특권, 뭐 부나 명예나 아니면은 뭐 여러 뭐 그 권리, 권한, 권력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실상의 마지막 남은 특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 특권이 있으면 또 뭐 그 특권을 해체하는 게 또 하나의 의미이기도 하죠. 이공계 얘기를 빼먹고 못했는데 이공계 그동안 뭐 지금 이공계 지원이 끊겨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이 얘기는 또 따로 나중에 할 이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한국의 이공계 지원은 굉장히 오래됐고 문과 출신 입장에서 보면은 단위 자체가 사이즈가 어마어마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많이 받는 분야가 이공계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공계 지원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가? 의대 때문입니다. 의사. 그러니까 의사라는 직업군이 너무 많은 특권을 가져가 버리니까 이공계 쪽에 지원을 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이공계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사실 저는 의사 특권을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이번에 이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의사들이 파업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사들에게 가장 불리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저는 학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2025년 윤석열 정권의 목표로는 2025년에 이제 의대 정원 확대하는 것이 이제 목표인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이 다 의대 가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가시화된 시점이 2025년이니까 뭐 내일 모레죠. 그러면 이제 의사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학부모들이 그만큼 많아질 것이고, 과거에는 문재인 정권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싫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거는 그냥 무조건 비토를 했던 사람들도 윤석열 정권이 만약에 의대 정원 확대를 하면 저는 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학부모들이 여론전에 참여를 해서 화력을 지원을 하면 사실은 의사들은 과거처럼 그렇게 압도적 승리를 거두기 힘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네, 이미 이 약간 보수적 커뮤니티들에서도 의사들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엄청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3년 전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뭐 그런 목소리들이 좀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 의사들의 특권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의료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되겠죠. 어쨌든 정부도 의료에 돈을 더 지방 인프라나 뭐 필수 의료나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더 풀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본 기사 중에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그 코로나19 관련한 거였는데, 국립병원들,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시기 동안 그 코로나19를 전담하는 병원으로 지정이 되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그 공공병원에서 책임지던 다른 의료 진료 과목들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다 민간병원으로 유출된 상황. 한번 유출되니까 다시 돌아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적자폭이 엄청나게 커졌다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뭐 문재인 정부 때였을 텐데 아마 코로나19 손실보상 이런 것들을 좀 하긴 했지만 그 거의 규모의 한 과반이 이제 다 민간병원으로, 오히려 코로나19를 덜 책임졌던 민간병원으로 쏠렸고, 그 지방의료나 뭐 공공병원에는 덜 그 손실보상이 나갔다. 그리고 이 유출된 환자를 복원하려면 최소 한 3, 4년 정도의 더 이 시간이 필요한데 실제로 보상된 금액은 뭐 6개월치밖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공공병원들이 이미 질식사할 지경에 내몰려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좀 결국 그것도 재정 건전성 신화에 따른 그런 의료에 대해서 덜 투자된 항목들이 있는 거고, 좀 특히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세금을 계속해서 긴축하는 기조로 가고 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공공의대, 뭐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런 인프라 개선을 위한 어떤 사회 공공성 강화 측면의 예산 투입도 분명히 좀 같이 얘기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공공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핵심이 돼야 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후에 붕괴되어 있는 이런 공공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이 적자 흑자 이 관점이 아니라 그 공공의료 자체를 어떻게 되살리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고요. 근데 거기까지 논의가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그 정책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보다 훨씬 더 후퇴된 정책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격적인 논쟁이 안 붙었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구체적인 대책들이 더 나올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만 그런 논쟁이 더 이렇게 뭐랄까요, 효용성 있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토론도 뭐 우려를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좀 했었는데 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잘 하고 마친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